여러분, 이런 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부모의 사랑이 늘 조건부였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너무 예민하다라고 하셨어요. 어른이 된 지금도 부모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이런 말들이 마음 한켠을 건드린다면 여러분 아마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죠. 그저 부모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나를 잃고 살아가는 기분이 드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며 쌓여온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나눠볼게요. 내 이야기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던 집.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건 별일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런 말을 자주 들었던 집 말이에요. 그런 집에서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보다 부모님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내 감정보다 부모의 감정을 맞추는 게 안전하다라고요. 나르시스트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독립된 그런 존재로 보지 못합니다. 나의 연장선, 나의 작품처럼 여기죠. 그래서 자녀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낳은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자녀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그 관심의 방향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자부심일 때가 많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괜찮아, 그래도 끝까지 노력했잖아,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희생했는데 넌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의 실패가 마치 나의 실패처럼 느끼고 자녀의 감정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상처받은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적 부모-자녀 관계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 이상을 완성시켜줄 그런 존재로 보는 관계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방향이 밖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엄마가 기분이 괜찮을까? 아빠는 오늘 화 안 났을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지 우리 집이 평화로워진다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에 둔감해지고 타인의 감정에 과민한 사람으로 자라게 돼요. 내가 화가 나는지 내가 서운한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너무 두려워요. 다른 사람 감정에 민감한데 정작 내 감정은 뒤로 밀려요.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맞추며 참아왔어요. 그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인 학대의 한 형태로 봅니다. 부모가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소리치지 않아도 끊임없이 넌 내 기대에 충족시켜야 해,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아이의 마음은 존재 자체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신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왠지 미안한 사람, 자신을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은 멀리 살아도 여전히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죠. 그런 말 하면 실망이야, 넌 아직 멀었어, 남들이 뭐라 하겠니? 그 목소리가 실제 부모의 말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면화된 부모로 자리 잡은 거예요. 나르시스트의 부모의 그림자는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진짜 나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은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아주 건강한 신호예요.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회복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상처가 성인이 된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씩 끊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마음 처방전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늘 부모의 감정을 먼저 읽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릇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안심이 돼요. 누가 나를 싫어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싫다는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렵고 그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던 아이가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에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늘 괜찮은 아이, 착한 아이, 효녀의 역할을 해야 했던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역할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제는 부모가 아닌 직장 상사, 또 연인, 친구에게 그 역할을 반복하죠. 실망시키면 버려질까봐,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그렇게 늘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부모화된 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부모를 돌보는 아이로 살아온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아빠가 화나면 분위기를 맞춰야 했던 아이. 그래서 돌보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돌봄을 받는 법은 서툴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상담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을 챙기다가 지쳐버려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땐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면 제 마음이 너무나 슬퍼요. 이건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약해진 상태랍니다. 왜 이런 패턴이 생겼을까요?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었을수록 아이의 마음엔 이런 문장이 새겨집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 사랑받으려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해. 이 신념은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의 선택, 인간관계,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니요 라는 말을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죄스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이 기억한 방식이에요. 어릴 땐 그게 생존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지금도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맞추고 항상 돌보는 사이에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이제는 부모의 기준으로 살아온 나를 이해하고 조금씩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작은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방향과 마음 처방전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래, 내 마음이 이런 이유였구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볼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상담실이 아닌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돌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의 주인 되기 연습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감정과 내 감정이 섞여버렸어요. 부모가 화나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이제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건 엄마의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경계선 문장이에요. 부모님 또는 누군가의 말로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이야. 일기나 메모장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구분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 감정이 뭐였지? 아, 내가 슬펐구나. 내가 서운했구나. 상대의 감정은 뭐였지? 아, 화가 났구나. 통제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었구나. 이렇게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 때문에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딸 역할 내려놓기예요. 좋은 딸의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세요.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늘 착해야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사람이란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었나요? 아마 부모의 기준 혹은 타인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예요. 좋은 딸보다 진짜 나로 사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이랍니다. 아주 작은 노부터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건 어렵겠어요. 이번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왜 노를 연습해야 할까요? 노는 내 감정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뒤로 미뤄왔던 여러분에게 거절은 그저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자기 존중의 표현이에요. 거절하는 연습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감정도 중요하다라는 그 신호를 나의 몸과 마음에 보내는 거죠. 노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경계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작은 거절이 결국은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거절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은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내가 나를 지켜서 미안할 일은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기 돌봄 루틴 만들기예요. 다양한 돌봄 루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면 아이에게 편지 쓰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안에 내면의 아이를 돌볼 시간이에요. 내면 아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시나요? 쉽게 말하면 어릴 적 상처받았던 나 자신이에요. 그 아이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고 괜찮아 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그 시절 그 감정 속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에게 작은 편지 한 통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준비물은 조용한 공간, 펜, 그리고 마음을 담을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1단계는 만나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금의 나이가 아닌 5년 전, 10년 전의 나로 돌아가 보세요. 천천히 돌아가 보세요. 그때의 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있던 기억들,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던 순간이 떠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느라 참 힘들었던 순간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때 너 많이 외로웠지?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로 그 아이는 드디어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이제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나의 어릴 적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 너는 그때 정말 열심히 버텼어. 혼자서도 잘하려고 애썼고 늘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넌 이미 충분히 괜찮은 아이야. 글을 잘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문장보다 그때의 감정에 맞닿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 문장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 한 문장은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치유가 시작되게 할 거예요. 저만의 작은 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면 잠시 눈을 감고 가슴 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돌볼게. 그리고 종이를 꼭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써내려간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루틴을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실천해도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말이나 시선에 덜 흔들리게 돼요. 죄책감보다 선택의 힘을 느끼게 돼요. 누군가의 딸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게 돼요. 치유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 그때의 나에게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돌봄의 첫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첫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한 줄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랑받기 위해 나를 지우는 삶에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삶으로.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마음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죄책감이 아닌 자기 존중으로 선택하기,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관계에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워가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맞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 한 줄의 고백이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의 마음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른 아이들이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상처를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랬겠지 하며 외롭게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널리 퍼진다면 그분들에게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제는 나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길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들에게는 당신의 마음이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가 되어 전달될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의 마음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기로 한 그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소담 마음 처방전이었습니다.